최근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지난달부터 어제까지 벌써 5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의 이탈세가 외환 위기 때와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국 증시를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시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에 앞서서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와서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게임스탑의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 현재 8% 급락 중입니다. 주가가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닝콜 내용이 워낙 중요한 만큼 게임스탑의 어닝콜 관련 속보까지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부터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S&P와 나스닥은 이틀 연속 올랐고요.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움직임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역시 빅 이벤트를 앞둔 전형적 모습이 보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 가지 빅 이벤트가 있죠. 우리 시간으로 10시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2차 TV 토론인데 두 사람 간의 1차 TV 토론이에요. 이전에는 바이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 두 번째는 9월 FOMC 회의를 딱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죠. 페드 인사라든가 파월 인사들이 어떤 말을 못하는 기간. 그리고 내일 CPI가 이제 발표되는데요. 지금은 고용 지표가 엇갈리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CPI가 굉장히 관심이 돼서 인플레 지표가 굉장히 관심이 되는 세 가지 임박한 사항에서 미국 증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떨어지고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다우가 많이 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은행권의 프라임 트레이딩 자기 자본에 대한 규제가 완화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우 지수에 많이 편입돼 있기 때문에 다우가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애플과 이런 게 폐소가 됐거든요. 그렇죠. 또 벌칙금도 많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갔던 것은 역시 미국에서 오늘 이 용어가 나온 거로 김전 PD 이제 3대 지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자막에서 이 용어가 나온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지금 저가 매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가 매수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체리 피킹도 있고 buy the dip이라는 용어가 되는데요. 오늘은 buy the dip이라는 용어가 사용했습니다. 자, 3대 지수에서 지난달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엠셀을 비롯한 나스닥 지수 빅테크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EU의 폐서 같은 아주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올라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기술적 지표에서 엠셀을 비롯한 빅테크 업종이 사실 by the dip 상태를 벗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래서 똑같이 이 체리 피킹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고요. by the dip은 기술적 지표상 저가 저점 탑 저점 있잖아요. 저점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사실상 다우는 호재가 있고 나스닥은 악재가 있는데 거꾸로 주식이 다우는 떨어지고 이렇게 나스닥이 올라가는 데는 요 용어 자체가 주는 의미를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업종들이 저점을 통과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은 아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 용어의 체인지다. 체리 피킹에서 buy the dip이라는 용어의 체비다. 이 영역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명히 둘 다 저가 매수를 뜻하긴 하지만 그 성격과 분위기, 어감이 상당히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점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 들어 외국인 매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달 이후 어제까지 외국인 매도 규모가 벌써 5조 원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새벽 방송에서 우리 김치현 PD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내서 하는데 오늘 그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월가의 상징성인 그 트레이더 이분 다들 아시죠? 유명하신 이분이 이제 그죠? 이 활짝 웃으면서 강남의 집값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 집값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에서 어딘가 국민평형이 몇십억이 넘었다 하는 쪽으로 해서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미국 주식보다는 강남 집값 보는 게 이 얼굴이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다 보이네요. 그런 시각에서 아마 저 그림을 아마 넣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매도세가 되죠. 이런 상태에서 강남 집값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자, 외국인이 파는 요인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볼까 하는 예.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서로 그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 제목도 예. 저렇게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예.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본 겁니다. 아. 아시겠습니다는 국내 증시가 외국인에서 좌우된다 하는데 상반기까지 7월까지 좋았죠. 그래서 27조가 매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8월 이후에는 굉장히 어제까지 5조 정도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죠. 규모도 크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서든 스탑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예. 쪽의 우려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팔기 때문에 한국의 상징인 SK가 삼성전자를 팔다 보니까 코스피가 아주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8월 달 지금 지났습니다는 일부에서 3,000포인트, 3,200까지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뭐 탓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장면에서 그렇습니다는 자, 외국인들한테 왜 한국 증시가 이렇게 해서 떠나가느냐 예. 요인을 물었더니 당신이 그러니까 이제 저 나이가 되겠죠. 예, 그렇죠. 당신이 외국이라면 한국 증시의 지금의 주변이라든가 여건을 볼 때는 한국 주식에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근데 강남 집값은 저렇게 올라가는데 예. 그럼 나라도 한국 주식을 팔아서 저 강남에 가지 한국 주식이 오느냐? 제목을 그래서 우리 김천 PD께서 이렇게 아주 한목에 요약해는 이게 한국경제TV가 현승은 그 새 대표님을 오시고 나서 굉장히 예. 다양하게 또 신중하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라.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데요. 예. 이게 강점이지 않습니까? 다른 방송에 비해서 넓지 스크린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목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도중에 서든 스탑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우려하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현실화되는 건 아닙니까? 네, 8월 이후에 외국인이 지금까지 2달도 앉아서 오전 나가고 예. 규모가 크죠? 그렇죠. 속도가 빠르죠? 매수세가 돌아선 데에도 그 규모가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추세적으로 8월 이후서부터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경제 지식이 많으신 분은 서든 스탑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작년 11월에 여러 가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공매도 금지라든가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한국 증시가 한국 투자가들이 밖으로 이탈석에 한국 주식가 그대로 막 받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7월까지 지속됐습니다. 근데 8월에서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거죠. 갑자기 태도 보니까 자, 유입됐던 게 갑자기 이렇게 중단하면서 빠지니까 이게 서든 스탑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책 당국이라든가 특히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입법을 심각하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외국인들이 서든 스탑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게 외환위기, 국가 채무위기, 실물경제위기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총체적 위기로 나옵니다. 이게 다중복합적 위기다. 예. 외환의 문제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국가 채무 부분, 그다음에 실물경제 부분이 복합됐다. 다중복합적 위기다 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잃으면 나중에는 예. 대책을 하더라도 대책의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 부총리도 그렇고 예. 지금 요번에 정책을 많이 가정하는 정책실장도 그렇고 특히 무엇보다 국회의원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든 스탑이 무서운 게 예. 이게 시기를 잃으면 복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문제가 복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다 예.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 자금의 이탈세는 심각하게 봐야지 기득권 싸움에 외국의 투자를 이렇게 이탈하는 것을 무시하면 나중에 큰 화를 미친다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든 스톱이 발생한다면 현재 한국 증시 구조상 어떻게 보면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각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우리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예. 1997년대 외국 자본 이탈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는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에서 받치고 있어서 외환위기는 발생하고 있지만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자, 1996년대에는 예. 한국 투자가들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의 엔캐리 자금을 비롯해서 이게 엔캐리 자금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엔캐리 자금을 비롯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일 경제위원회 위원 청명하셨고 했던 예. 김영삼 대통령께서 내가 일본을 잘한다. 그다음에 그때의 펀더멘탈이 강기였던 강경식 장관이라 이런 사람들은 펀더멘탈 문제 없다. 일본은 그렇지 않은 나라다 했지만 경제적 동맹인 일본이 예. 사실 그때 제일 먼저 그렇죠. 이탈하면서 나중에 달러계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동반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것은 어떠냐? 이번 것은 한국 투자자들이 그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한국 투자자들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그다음에 증권사들이 마치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수익이 발생했냐? 해외 부동산 투자 다 국내 투자자들을 지금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자 외형상 외환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때는 외환위기 때 한국 투자가들이 그다 받쳐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투자가 나간 상태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받쳐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8월 위에 빠지니까 자 정책 당국자라든가 아니면 입법에 의해서 지금 증시에서 어두운 점을 양출해주는 국회의원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외환 보유고가 풍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예. 대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 대책, 지금도 늦긴 했지만 선제적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외국 자본의 이탈의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라도 주식을 팔아서 강남 부동산을 사겠다. 자, 이 얘기가 국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최근에 외국인 대거 이탈세를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한 그 문장이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준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정책 당국자라든가 국회의 사람들은 꼭 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강남 집값이 왜 올라갈까? 수급적인 측면, 수급이죠. 예. 근데 문제는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많은 사람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가 왜 강남 집값은 왜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로 인구통이 접근하면 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 수요적인 측면에서 자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되거든요. 증시에 자금 들어가서 증시에서 골고루 들어가고 강남 지역에서 골고루 들어가야 모든 자산 가격에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증시를 여러 가지 억눌려 놓으면 그 자금 어디 가겠습니까? 밖으로 이탈되겠습니까? 기대 수준이 높은 강남 쪽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증시 대책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외국인들이 지적하는 얘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럼 왜 나라도 한국 주식 팔아서 왜 강남 지역에 가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강남의 기대 수익이 높은 측면이 있고 예. 첫 번째는 오히려 증시의 역행적 구조, 징벌적인 증시 정책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요인을 지적하는 게 많다. 예. 첫 번째, 증시에서 상장 정책을 보겠습니다. 지금 코덱스라든가 뭔가 유능한 기술이 있는 것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장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코덱스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증시의 신진대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타트업이 무슨 매출이 됩니까? 근데 바드 사건 때문에 매출이 안 발생해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상장 안 시킵니다, 지금. 그럼 이제 반면에 빠져나가야죠. 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400개 업체가 상장 폐지됐는데요. 우리는 이미 존비 기업에 상장된 기업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증시 활성화, 신진대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놓게 되는 거죠. 예. 이 대목을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솜방망이 경제사범 처리입니다. 아직도 범법자로는 한 사람들이 아직도 증시의 최고 책임자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기득권 싸움 때문에 금투세 폐지라든가 상속세 인하 같은 이런 아주 민감한 외국인 입장에서 민감한 수익에 직결되는 이 문제 처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외로 지적하는 것이 한반도 주변 정세 같은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인데요. 사실상 앞자막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시간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자막이 빨리 넘어가서 죄송합니다는 나중에 한번 상장과 관련된 얘기는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이 북한 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정세 문제입니다. 예. 아마 이 문제는 한번 지적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의 시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지금 한반도 정세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의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시에 시작되는 2차 TV 테스트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냐 해리스가 할 것이냐. 해리스는 동맹관계 유지하는데 트럼프는 무임승차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친북한 정책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른 측면에서 2차 TV 토론 결과도 오늘 굉장히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주목해서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해 주신 뭐 한반도 주변 정세 불안감 같은 뭐 대외적인 요소들도 있고요.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네,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경제 예. 내부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투자는 미래의 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요인이 있느냐, 펀더멘탈. 이게 증시의 매력이 있죠. 근데 경제 주체들이 뭐 여유가 있느냐, 빚 많지 않습니까? 이건 예. 한번 지적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국에 빚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업이 투자하겠느냐, 국가가 투자하겠느냐, 그 다음에 개인들이 투자하겠느냐. 지속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지금의 너무 수출 지향적인 중국 지향적인 이런 정책 구조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경제가 위험상 규모가 세계에서 12에서 13이 되면 내수 시장이 이렇게 확보가 돼서 경제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확보돼야 사실 대외적으로 보는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은 한국 경제의 문제는 중국의 친중국 정책이다. 구조다. 그다음에 반도체 위주다. 그다음에 환율에 의존한 구조다. 자, 그러면 한국 증시가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경제 악화되죠. 미국은 M7이 좀 부진하죠. 그다음에 한국은 원달러는 좀 떨어지고 있죠. 약달러니까. 그래서 삼중고가 몰리고 있다. 그리고 더 뼈 아픈 것은 경제 구조에서 인프라 틀을 하는 것이 이제 입법인데요. 한국은 입법 만능 리스크가 너무 크다. 예. 많은 사람이 한국의 빅 가먼트인데요. 외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빅 가먼트는 결국 빅 내셔널 어셈블리다.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 아주 본질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뭐냐? 예. 정부가 빅 가먼트 갈 수 있는 형편입니까? 경제정책 다 틀어막고 있는데요. 빅 내셔널 어셈블리 새로운 용어로 아마 되지 않는데요. 빅 예. 가먼트가 아니라 빅 내셔널 어셈블리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면은 당장이라도 어떤 자금 이탈 방지책이나 선제적인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외국 자본 이탈의 문제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예. 지금도 늦긴 했지만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책을 하더라도 사실 나중에 최악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여유가 조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영부가 있느냐? 조기 경보 체제 가지고 정책 대응의 여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리워닝 시스템 해서 파란불, 노란불, 주황불, 빨간불 뭐 이렇게 해서 어제 그 제닛 앨런 입장에서도 미국 경제는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예. 얘기를 했죠. 그렇죠. 연착륙이라는 얘기죠.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시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빨간불, 노란불, 주황불 이렇게 해서 이거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표준 편차라든가 뭔가 해서 시청자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그걸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이제 27분 전에서 끝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 한국에서 보면 2단계, 3단계 사이다. 제가 사실상 3단계로 완전히 넘어가면 예. 그때는 대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러한 네 가지 단계에서 지금 어떤 단계냐? 3단계로 가면 국민들이 그때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온다. 그때는 예.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2단계, 3단계 사이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 긴가민가 하는 사건이다. 예. 그러면 정책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 만약에 그러면 외국인이 완전히 써는 사람은 국내 그 투자자들이 받치지 못하기 때문에 싱크홀처럼 푹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사실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번 본 게 금투세 문제라든가 상속세 인하 문제라든가 이래서 좀 증시의 역행적, 징벌적인 증시 정책을 좀 추진하지 못하고 다른 국가들도 전부 친증시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증시라는 것은 구미에 맞는 자본 조달 창고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건전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돈 좀 벌어먹겠다 젊은이들이 그 주식이 가는데요. 아이고 5천만 원 넣는다 해서 1억 원 그거 금방 넣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그냥 세금을 때려
거래소 때리고 못도 때리고 다 때려.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 이런 걸 문제를 빨리 정리해둬야 된다 하는 예. 것을 얘기해 드리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1,500만에 달하니까요. 네. 확실히 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노력 약간 우리 근본적으로는 우리 증시 투자의 매력도를 증대시키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증시라든가 하는 건 심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 내부 구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대안해보고 시청자분 그러지 않겠습니다는 일부 비관론자들 대상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입니다. 증시는.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제2의 외환위기, 외국인 자본이 대거 이탈하다 보니까 제2의 외환위기 하는데요. 경제는 심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외자 방어 능력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예. 충분히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리를 악화시키는 유언비어 이런 것을 좀 방역,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좀 우리 후손 세대를 위해서 꼭 좀 그거를 좀 부탁하고요. 예. 우리 내부적 구조에서는 피그 코리아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은 성장의 정점을 넘었다. 피그 코리아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강합니다. 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굉장히 한국 정치의 매력도를 높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인구와 관련돼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출산율 대책, 인구 고령화 환련 문제, 지금 출산율 증대보다도 인구 고령화 환련 문제가 더 고령인구 환련 문제가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예. 그리고 이민 정책이라는 것에서 이거 친이민 정책, 개방 정책을 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출산율 젊은 사람들이 출산율 증시 정책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것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예. 그다음에 자본세와 상속세, 금투세 이런 문제를 좀 대폭적으로 좀 완화해주가 이런 문제. 그리고 총요소생산성 문제입니다. 기득권 빨리 빼줘야 합니다. 총요소생산성은 기득권을 폐지하는 문제입니다. 기득권 폐지고 부정부패 척결하고 경제사범 정리해주고 정의가 실천하고 이러면 총요소생산 증가합니다. 예. 이런 것은 겹쳐야 사실상 그렇고 해외 주식의 투자가 글로벌 부동산 투자를 증권사 믿고 갔던 게 지금 다 40% 50% 악가징 되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한국을 사랑해서 돈 벌어야 떳떳한 겁니다. 그걸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예. 무엇보다도 제가 증권방송 36년 동안 해외 문제를 다뤘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 사람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든 스톱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